1일이 언제 풀었냐? 몇 달 전에 풀었는데. 너도 학원 다녔어? 아니요, 그 수학쌤이 30분 동안. 아, 수학 선생님이 봐준 거다 했지? 네. 야, 30분 갖고 안 돼, 너. 자, 봐봐. 네. 296페이지 봐봐. 봐봐, 296페이지지? 294쪽. 4부터지? 네. 자, 봐봐. 여기는 생태계하고 환경과 이러는데 생태계하고 환경인데 자, 보자. 잠깐. 자, 생태계의 구성 보자. 생태계의 구성. 생태계란 건 생물하고 무생물을 다 합해놓은 거야.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인데 우선 생태계를 봐. 생태계는 거기에 봐봐. 생물하고 생물끼리의 영향도 있어. 응? 네. 그리고 뭐 또 있다? 생물하고 뭐의 영향? 무생물? 그렇지. 무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있어. 네. 생물과 생물끼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또 들었나? 생물하고 무생물인 환경하고의 관계를 갖다 같이 보는 게 생태계인 거야. 봐봐. 생태계는 뭐라 했어?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지. 네. 봐봐. 생물끼리도 영향받고 네. 생물하고 환경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뭐가 구성 요소냐면 첫 번째 구성 단계가 뭐가 있냐? 개체가 있지. 네. 개체는 뭐 숲에 살고 있는 사슴 한 마리야. 갖고 이 사슴의 무리가 모였지. 네. 그래갖고 사슴 무리를 뭐라고 하냐? 개체군. 군이라는 건 무리라는 뜻이야. 네. 개체군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숲에 사슴만 사니 여우도 살고 독수리도 살고 저기 호랑이도 살고 그 다음에 식물도 살겠지. 네. 그러면 이것들을 이 개체군의 무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군집이라 그래. 네. 그리고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다 포함하면 이걸 전체를 뭐라 그래? 이제 생태계라고 한다. 네. 이 구성 단계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와, 동규야. 네. 무조건 알아야 돼. 네. 알아야 돼. 나왔지? 봐라. 개체란 건 하나의 생명체야. 사람도 하나의 개체야. 그리고 사람의 무리가 모여 있으면 개체군이겠지. 네. 즉 개체군이란 건 일정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야. 네. 그리고 군집이란 건 봐봐.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야. 독수리 무리도 있을 것이고 개체군도 있을 거고 여우 개체군도 있을 거고 늑대도 있고 사슴도 있어. 그리고 생태계란 건 생물과 환경이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를 뭐라 그래? 우리는 생태계라 그래. 네. 그러니까 생태계가 가장 큰 거지. 네. 한번 옆에 봐라.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하여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다. 네. 생물적 요인끼리 영향을 주고받아. 그리고 생물하고 무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생태계라 그래. 네. 그리고 개체군, 군집의 관계 봐봐.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있으면 개체군. 그리고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된다. 그리고 생태계의 종류가 있다. 생태계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종류는 어떻게 되냐? 자, 큰 생태계하고 작은 생태계, 또 자연적하고 인위적인 걸로 나온다. 봐봐. 자, 생태계의 종류는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어항 등이 있고, 자, 생태계는 어항같이
어항이나 연못같이 작은 생태계도 있지만 바다같이 큰 생태계도 있단 말이야. 크기로 나눈다 한 번은. 그리고 또 산사막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도 있고 텃밭, 공원, 저수지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다. 생태계를 나누자면 크기에 따라서 나누고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 이해됐니? 네. 그 다음 이제 보자. 이제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있어. 생태계의 구성 요소.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네. 크게 생물적 요인하고 뭘로 나온다?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오지. 네.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오는데 동규야 이번 주에는 네. 클리닉 안 해. 네. 왜? 명절이니까 쉬니까. 어제 갔다 왔냐? 뭐요? 야구장 갔다 왔어? 비 와서. 비 왔잖아 어제. 네. 안 했냐? 네. 그럼 오늘은? 오늘 하는데 어. 이게 첫 수업인데 빠질 수 없으니까. 갔다 왔어? 첫 수업인데 빠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왔어요. 잘했어. 잘했어. 네. 생물적 요인은 뭐가 있냐?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온다.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이 뭐냐? 환경이야. 네. 비, 온도, 물, 공기, 소양과 같은 게 뭐다? 비생물적 요인이야. 그래가지고 보자. 첫 번째,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로 역할에 따라 뭘로 구분한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한다. 생산자 옆에다 써놔봐, 동규야. 독립영양식물. 독립영양생물. 생산자는 독립영양생물이야. 뭐냐면 생산자가 식물이 주로지. 식물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얘는 지가 광합성을 해갖고 지가 양분을 만들어. 그러니까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 봐봐. 그리고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유기물,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이다. 하고 식물하고 플랑크톤이 있지. 네. 근데 여기서 유기물이라는 게 뭐냐면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있어. 네. 배웠나? 네. 네. 자, 봐봐. 무기물은 네. 야 탄소를 포함하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자, 공기, 암석, 무기물. 근데 이산화탄소는 특이하게 탄소를 포함하지만 공기 성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기물에 속해. 근데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해. 그리고 생명체로부터.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싼 똥, 내가 쌌잖아. 네. 유기물이야. 이런 된장 뭘로 만들었어? 콩으로 만들었죠. 콩으로 만들었죠. 걔도 유기물이야. 근데 즉 봐봐. 광합성이라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C6H12O6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러면 여기에 탄소 6개 있지. 네. 그럼 여기에도 탄소 6개 있어야 되고 수소 12개 있지. 여기야. 그리고 얘도 6이야. 봐봐. 얘들은 뭐야? 무기물. 이산화탄소는 물. 공기 성분이잖아. 근데 비대에너지 흡수해가지고 뭘 만들었냐? 유기물은 뭘 만들었어? 포도당 만들었단 말이야. 포도당에 탄소 있고 생명체로부터 온 거야. 유기물인 거야. 즉 광합성은 무기물을 뭘로 만드는 과정? 유기물로 만드는 과정이야.
갖고 스스로 얘들이 뭘 하니? 광합성을 갖고 지가 양분을 만들지. 그래서 생산자인 거야. 유기물을 만든다 해서, 영양소를 만든다 해서. 이해됐니? 네. 이 말이야. 갖고 식물하고 식물 플랑크톤이 있지. 네.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자나 보내자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 우리 사람이 과합성 해야 해? 안 해요. 안 하잖아. 우리는 식물 처먹어갖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야. 즉 얘들은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해.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독립 영양생물이 만든 걸 갖다 섭취하잖아.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소비자는 특히나 다른 생물을 먹이려 하여 양분, 유기물을 얻는 생물로서 동물하고 동물 플랑크톤이 있지. 네. 그리고 분해자는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로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다. 새곰버지, 세균, 곰팡이, 버섯이야. 얘들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또 분해자는 분해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갖고 얘들은 뭐야?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갖다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야, 안 썩어봐. 더러워서 사겠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더러운 걸 갖다 다 분해해줘. 그리고 무기물로 만들어. 다시 유기물. 이해됐어?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요인으로서 빛, 온도, 물, 그 다음 공기 등이 있지. 네. 그리고 295페이지. 그리고 올라와봐. 이게 2단원에서 이 295페이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가 제일 시험에 잘 나와. 이거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번에. 네. 뭐냐면, 자 봐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봐봐. 크게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이라고 뭐로 되니? 비생물적 요인이 있지. 네. 한번 봐봐. 생물적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 생산자, 소비자 역할에 따라 생물적 요인은 분해자라고 한단 말이야. 응? 그럼 자기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아. 네. 그러면 생물적 요인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거기 안 나오는데 뭐라 그래? 상호작용이라고 해. 네. 써나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뭐라 그런다고? 상호작용이라고 해.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이 환경이지. 뭐 있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단 말이야. 이거 있는데 잠깐만. 네. 지민아, 너 내일 뭐 수업 있어?
한번 보자. 네.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비생물적 요인, 환경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는 걸 우리는 작용이라고 해. 네.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그래. 이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이게 상호작용인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봐봐. 295페이지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에서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첫 번째,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작용이라고 그래. 네.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 주는 거. 토양이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라지. 네. 토양이 환경이잖아. 비생물적 요인이 식물인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는 게 작용이야. 네.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지. 네. 이것도 온도잖아. 온도가 생명체한테 영향 주니까 이것도 작용이야. 네. 근데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그래. 네.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의 성분이 변하는 거 봐. 식물이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 공기한테 영향을 줬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작용. 그리고 낙엽이 쌓여 분해되어 토양이 비옥해지지. 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비옥해진다. 이것도 반작용이지. 네.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지렁이는 흙 속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이건 뭐야? 이거 반작용. 그렇지, 반작용이지. 그리고 생물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건 상호작용이라 했지. 네. 풀이 무성해지면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잖아. 그러면 이건 상호작용이야.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영향을 주지. 네. 그 다음 옆에 보자. 그 다음 생물 사이 관계 봐봐. 나왔지. 이게 각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체군 A와 B는 서로 다른 종으로 되어 있다. 기억은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생물의 상호작용이고, 니은은 뭐니? 같은 종끼리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네. 즉 상호작용은 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같은 종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종끼리도 일어난다고. 상호작용. 네. 이해됐니?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자. 296페이지 보자. 생물과 환경의 관계인데, 여기는 봐봐. 생물과 환경의 관계인데, 자 이제 즉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서 환경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지. 이게 작용이라 했지. 그러면 환경이 뭐가 있냐?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지. 각각의 환경들이 어떻게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는 게 이 단원이야. 자, 첫 번째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서 이해 안 되는 말해. 네.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네. 첫 번째 빛이 있다. 야, 우리는 지금 태양이 50억 년 됐대. 우리의 주 에너지원이 뭐야? 태양이야. 네. 태양 복사 에너지야. 태양 없으면 우리는 뒤져. 네. 근데 선생님 태양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응? 앞으로도 50억 년 남았대. 니들이 죽고 골백번 고쳐주고도 태양 안 없어져. 걱정하지 마. 그럼 보자. 빛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요인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비대색이다. 두 번째가 비대파장이다. 비대파장이고, 세 번째가 뭐다? 일조 시간이야. 일조 시간이 뭐냐면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야. 하루는 24시인데 이런 게 있어. 여름이 낮이 제일 긴 때가 언제냐? 하지. 여름이지. 네. 여름이고 낮이 짧을 때가 언제니? 겨울이.
겨울이지. 그러면 봄은 낮이 길어진단 말이야. 즉 일조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가을은 일조 시간이 어떻게 된다? 해가 비치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이런 게 일조 시간이고 빛의 세기하고 여기 천지는 안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시험에 잘 나와. 뭘 보고 오냐면 빛의 세기하고 과학 성량에 측정하는 그래프가 잘 나와. 네. 그러면 빛의 세기와 과학 성량하고 어떤 관계일까? 빛의 세기가 증가하지. 네. 과학 성량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네. 네. 근데 구한이 증가하진 않아. 네. 어느 정도 빛의 세기가 세지면 과학 성량이 더 이상 증가 안 해. 네. 그때 야 많이 먹었다 그만 먹여라. 빛이 이제 포화됐다는 거야. 그 점이 광포화점이라고. 야 원래는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과학 성량도 증가해. 근데 광포화점을 넘어서면 네. 더 이상 과학 성량이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야 이게 낮이고 이게 밤이다. 동규야. 네. 낮에는 밤에는 뭐만 하니? 밤에는 뭐만 해? 과학성하고 호흡 중에서 호흡. 호흡만 하지. 그러면 호흡만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 이게 호흡량이 되는 거야. 이게 호흡량이 된다. 네. 그러면 이때는 야 호흡하면 어떻게 돼?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지. 네. 이때는 CO2를 방출해. 근데 낮에는 과합성하고 호흡 중에서 어떻게 된다? 둘 다 하지. 둘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호흡량보다는 과합성량이 더 많다. 그러면 이때는 CO2를 흡수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호흡량이었는데 밤에는 호흡만 하니까 이게 호흡량이었는데 야 낮에는 과합성하고 호흡도 한단 말이야. 근데 과합성량이 더 많아. 이게 순과합성량이야. 낮에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데 이게 총과합성량이고 총과합성량은 이만큼 해. 근데 이 호흡량을 빼면 나머지는 순수한 과합성량이지.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있어. 이게 뭐라 하냐면 보상점이라고 해요. 과합성량하고 호흡량하고 같아질 점이 있단 말이야. 네. 언제냐면 하루에 2번씩 있어. 해 뜰 때하고 해 질 때. 네. 이때는 과합성량하고 호흡량하고 똑같아.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식물이 과합성량이 보상점 밑에야. 그러면 이 새끼는 살 수가 없어. 왜? 먹는 것보다 싸는 게 더 많아. 그럼 뒤지겠지. 네. 딱 근데 보상점이지. 먹는 거하고 싸는 거 똑같아. 네. 그러니까 얘는 생존은 되는데 생장은 클 수는 없어. 근데 보상점 이상이지. 빛의 세기가. 그러면 생존도 되고 못도 된다. 생장도 돼. 이해됐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양지식물의 과합성량이야. 그래프야. 양지식물. 양지식물은 어디서 사는 거야? 네. 양가래로. 햇빛이 잘 비치는 거. 그리고 음지식물의 과합성량은 이렇게 돼. 음지식물의 과합성량이 더 낮지. 네. 음지식물이 나. 이렇게 된다. 이 그래프가. 빛의 세기하고 과합성량은 어느 정도는 비례해.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과합성량도 증가해. 그러나 빛의 세기가 너무 세지지. 그럼 더 이상 광포화점을 넘어서면 과합성량은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 빛의 세기에서
책이 봐봐. 자, 빛의 세기와 생물.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뭐가 있다? 양지 식물이 잘 자라고, 숲 아래쪽에는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숲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하는 음지 식물이 잘 자란다. 근데 우리가 잎에서 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엽록체가 있는 게, 엽록체가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지. 네. 라는 게 울타리 식물.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잎에 보면 공변세포라고 있어. 근데 울타리 조직이 엽록체가 지나. 책상 다리 모양을 보면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은 식물의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잎에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갖고 잎이 두꺼워. 그리고 약한 빛이 오는 곳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 안 해갖고 잎이 얇아. 얇은 대신에 넓어. 왜? 얇으니까 요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량, 요 태양 복사 에너지량 적지. 그러니까 더 받으려고 잎이 넓어. 그러니까 즉 봐봐. 강한 빛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잎이 두꺼워. 약한 빛은 빛이 약하니까 울타리 조직에 엽록체가 있잖아. 근데 엽록체가 적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 안 했어. 그러면 잎이 얇아. 근데 보다 효과적으로 빛을 흡수하기 얇지만 넓어. 이해됐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사는 식물은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두껍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잎이 얇고 넓어서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한 식물에 대해서도 어떤 데는 빛을 많이 받아. 위쪽은, 나무의 위쪽은. 그러니까 양엽식물, 잎이 두꺼운 양엽식물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 양엽식물이 많고, 양엽이 많고, 밑에 쪽에, 식물의 밑에 쪽에는 햇빛이 적게 오니까 음엽이 빛을 받는 음엽보다 음엽이 많다. 그러면 이때 양엽하고 음엽 중에서, 잎 중에서 누가 더 덥고? 양엽이. 그렇지.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으니까. 거기 봐봐. 빛의 세기와 잎의 두께.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잎이 두껍다. 즉 광합 성향이 많다. 근데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되어 있어 잎이 얇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충자를 보자. 자, 빛의 세기와 식물 봐봐.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함으로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식물에 따라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 양지식물하고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 음지식물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지역의 식물의 분포가 달라진다. 이해했지? 그러면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 봤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뭘 보자? 빛의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빛의 파장. 이것도 파장도 뭐냐? 파장이 생물에 영향을 준다. 뭐냐면 빛은 뭐냐? 동규야. 전장이 파동이야, 파동. 파동이란 건 진동이 매질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되는 거야, 에너지가. 하고 진동이 전달되는 거야. 근데 이때 판을 보면, 야, 햇빛은, 야, 공기중으로 가면 무슨 색으로 보이냐? 햇빛이요? 무지개색? 아니지. 그거는 분산이 일어나고 되는 거고, 원래는 이제 흰색 무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빛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 무슨 영역이 있어? 가시광선 영역하고, 가시광선 이것만 눈에 보인다. 이게 제일 많아. 40%야. 이것만 눈에 보여. 그리고 이게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다. 그 빨간색 얘를 갖다가 적외선, 보라색 얘를 자외선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적외선하고 자외선 눈에 보인다. 그 새끼 미친 새끼야. 눈깔 뽑아야 돼. 뭐냐면 적외선 자외선은 절대 눈에 안 보여. 뭐냐면 선생님 이비인후과 갔더니 적외선 쏘라고 하더니 빨간 불빛 보이던데요? 그건 빨간색 가시광선이고 식기건조기에 보라색이 있던데요? 보라색 빛 보이던데 자외선 보이던데요? 자외선 살균기에서 그것도 가시광선 보라색인 거예요. 가시광선만 눈에 보이지 이것들은 적외선이나 자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자 같은 매질 공기 중에서는 V는 F랑 같다. V는 속력이고 진동수하고 파장이 뭐다? 어떠냐면 같은 매질 내에서는 빨주노초 파란보 빛의 색깔이 빛의 속력이 어떻다? 맞죠. 그래 같아. 다 느끼지. 빛이 다 느끼면 무슨 색이다? 흰색인 거예요. 흰색이요. 이게 같은 매질 내에서는 속력이 일정하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F는 진동수야. 1초 동안의 진동을 횟수야. 네. 그리고 시읒자 거꾸로 이거는 람다인데 파장이야. 파가 1의 진동한테 간거리 오르락 내리락 이게 파장입니다. 근데 이게 일정해 버리니까 동규야 네. 속력이 일정하다 보니까 같은 편은 반비례.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네. 근데 생각을 해봐. 빛은 파동이라겠지. 네. 그러면 빛의 에너지가 크려면 진동수가 많으면 진동이 크거나 진동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빛의 에너지는 뭐하고 비례? 진동수하고 비례. 근데 파장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네. 그러면 봐라. 빨간색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파장은 길어. 파장은 길어. 빨간색은. 네. 파장은 길어. 그렇지만 진동수는 작아. 빨간색. 네. 근데 보라색은 어떻게 되냐? 파장은 짧지만 진동수가 커.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와 관계되니까 봐라. 적외선 쪽은 파장은 긴 대신 진동수는 작아. 에너지 작아. 그러니까 적외선은 아무리 쏘여도 우리한테 해가 없어. 근데 자외선 쪽은 파장이 짧아. 진동수 커. 에너지 커. 에너지가 크면 문제다. 자외선은 왜 우리한테 안 줘? 살 태워. 피부암 유발해. 눈으로 들어가면 백내장 유발해. 엑스선 감마선은 더 에너지 커. 그거 더 문제야. 그러니까 걔들은 방사선이라고 그러죠. 그거 좀 안 좋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으면 문제가 아니야. 에너지가 크면 문제야. 그리고 봐봐. 파장이 짧지. 그리고 진동수 크지. 네. 투과력이 좋아. 즉 X선은 어떠냐? 살은 투과해. 뼈는 투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뼈 부러졌을 때 엑스레이 찍으면 되잖아. 엑스선 사진 찍으면 나온단 말이야. 네. 이게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투과력이 좋다. 그러니까 빛 중에서 그 파란색 빛은 있잖아. 바다 깊숙이. 왜? 파장이 짧아갖고 투과력이 진동수가 커갖고 투과력이 좋으니까 깊숙이 된다. 네. 근데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갖고
진동수가 작아갖고 투과력이 안 좋아. 이렇게 깊은 데 못 들어가. 얕은 데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봐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색을 볼 때 있잖아. 동기가 어떻게 보냐면 야, 그 물체 색이 파란색이야. 그러면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다른 건 다 흡수해. 뭐만 반사? 파란색만 반사한다. 그러면 우리 눈에 들어갖고 우리가 파란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다 반사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갖고 흰색을 보입니다. 검은색은 아무것도 안 나오세요. 다 흡수해.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해조류가 있는데 해조류가 옆에 봐. 해조류가 종류가 녹조류가 있고 갈조류가 있고 홍조류가 있다. 옆에 보충 자료에 요 296페이지에 녹조류는 엽록소가 많아서 녹색을 띠는 조류야. 파레캄이다. 그리고 갈조류는 엽록소와 갈조소가 있어 갈색을 띠는 조류로서 미역 다시마가 있고 홍조류는 엽록소와 홍조소가 있어 붉은색을 띠는 걸로 김 우무카사리가 있다. 야, 김이 검은색이 아니야. 원래는 빨간색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빨간색을 띠는 놈은 빨간색을 반사하고 나머지 빛을 흡수하는 거야. 즉 빨간색 홍조류는 파란색 빛을 잘 흡수한다. 그리고 녹조류 있잖아. 파란색 계열은 그 녹조류 같은 거는 붉은색 계열을 갖다가 잘 흡수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선생님이 뭐랬어? 파란색 계열이 파장이 짧아갖고 투과력이 좋다겠지.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홍조류가 파란색 빛을 잘 흡수하는 홍조류가 제일 깊은 데 살아. 녹조류는 이제 빨간색 빛을 잘 흡수한다 했지. 근데 빨간색은 어떠다 했어? 파장이 길어서 투과력이 안 좋다 했지. 그러니까 녹조류는 제일 얕은 데 살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갈조류가 중간에 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해됐니? 봐라. 비대파장은 생물의 분포에도 영향을 준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바다가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비대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파장이 긴 적색광은 파장이 길지.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아갖고 투과력이 안 좋아.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간다 했지. 근데 파란색은 어떤다 해서 파장이 짧은 대신에 진동수가 커갖고 투과력이 좋지. 깊은 코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긴 적색광은 바다 얕은 곳까지만 투과한다. 그래서 바다 얕은 곳에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하고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바다 깊수광까지 투과하지.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는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 그래서 비대파장 때문에 해조류의 위치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청색광을 잘 흡수하는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는 제일 깊은 데 살고 빨간색 빛을 잘 흡수하는 녹조류는 제일 얕은 데 사는 비대파장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지. 이것도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 일조 시간이 있어. 일조 시간 뭐다? 해가 비치는 시간이지. 일조 시간이 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일조 시간이 영향을 준다. 일조 시간과 생물 봐봐. 일조 시간은 생물의 생식이나 행동,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 뭐냐면 일조 시간은 동물의 생식이나 행동,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데 개화는 뭐야? 꽃이 피는 거야. 자, 꾀꼬리나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한다. 선생님 말했지. 봄은 겨울에서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여름으로 오니까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가을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그러면 꾀꼬리나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고 소모나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한다. 왜 그럴까?
동물의 호르몬의 일조 시간이 영향을 준단 말이야. 네. 성호르몬에 영향을 주니까 이 생식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꾀꼬리나 종갈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언제 번식한다고? 봄에. 그리고 송어나 로르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언제 번식한다고? 가을에. 그리고 온대 지역에 사는 곤충은 늦여름과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짧아져서 겨울잠을 자고 이른 봄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한다. 야, 온대 지역이 우리나라야. 네. 우리나라에 매미가 이제 늦여름이나 가을 되지. 매미 소리 없어져. 요새 매미 소리 없어지지. 이때 겨울잠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봄에 이제 번식을 하는 거야. 얘가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붓꽃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고 코스모스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자, 붓꽃까지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꽃을 피는 식물을 우리는 장일식물, 장일식물. 일조 시간이 길다고 해서 옆에 나왔어. 안 적어도 돼. 그리고 코스모스 같이 가을에 꽃이 피는 놈은 단일식물이라고 해. 올라와. 297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일조 시간과 식물의 개화. 장일식물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로서 뭐가 있냐? 붓꽃 시금치가 있어. 그리고 단일식물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로서 코스모스, 국화, 나팔꽃이 있다. 가지고 봐봐. 자, 야, 첫 번째는 낮이 길지. 그러니까 장일식물은 개화를 하고 단일식물은 개화를 안 해.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낮이 짧고 밤이 길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장일식물은 개화 안 하고 단일식물만 개화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를 했어. 제일 처음에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일조 시간까지 했어.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괜찮아? 이런 것들은 처음 듣지? 처음 듣지? 적어놔. 이거는 아니면 사진 찍어놔. 적어놨어? 그럼 좀 쉬어. 동규야, 모르는 거 없지? 좀만 쉬어. 이제 봐. 이제 두 번째, 이제 온도하고 생물 보자. 온도하고 생물. 온도하고 생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 우리 생물은, 자, 온도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뭐에 영향을 준다? 물질대다. 물질대다 뭐냐? 물질대다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모든 화학 반응이야. 하고 뭐가 있냐? 동화하고 이화가 있어. 동화는 합성이야. 하고 동화는 유기물로 만드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유기물로 만드는 거야. 뭐가 있냐? 대표적인 거.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이 있어. 그리고 이화는 반대야. 분해야. 유기물을 반대로 무기물로 만들어. 그러면서 이때 에너지가 발생해. 하고 뭐가 있어? 호흡이나 소화가 있어. 근데 이 이화나 동화에 관여하는 놈이 있어. 누가 관여해? 생체 촉매인 효소 관여한단 말이야. 효소 관여해.
근데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얘가 온도에 따라 변해. 활성화도 변해. 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대사가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거야. 즉 효소가 같은 경우는 활성화 정도가 봐봐. 온도에 자 이렇게 돼. 체온범위일 때 36.5도일 때 제일 활성화돼. 그거 40도가 넘어가지. 단백질이 변성이 돼.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단백질 변성이 되니까 변성되면 원래대로 안 들어와. 야 후라이를 하다 후라이를 하지. 달걀을 깨가지고 후라이를 하지. 그러면 후라이가 다시 달걀로 돌아가 안 돌아가.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효소의 기능을 못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물질 대사에 영향을 받는 거야. 물질 대사가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거야. 이해됐어? 즉 봐라. 온도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생물의 생명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첫 번째 봐봐. 동물의 적응 봐봐. 동물의 적응이 있는데 동물은 두 가지가 있다. 정원동물하고 뭐가 있냐? 변화동물. 그렇지. 변화동물이 있어. 정원동물은 외부의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 몸의 온도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시킨 거지. 사람이 정원동물이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지. 네. 우리 사람이 정원동물이야. 네. 근데 변온동물은 뭐야? 외부의 온도가 변하면 몸의 온도도 변하지. 갖고 파충류라든지 양서류가 있지. 네. 개구리 같은 거. 네. 근데 봐라. 개구리, 곰, 박쥐, 다람쥐는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잔다.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개구리와 같은 변온동물하고 곰, 다람쥐 같은 경우는 포유류란 말이야. 네. 그럼 얘들이 겨울잠을 자는 원인이 틀려. 그럼 해봐라. 물질 대사와 온도가 나왔지. 생물의 물질 대사는 생태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는데 효소는 온도에 따라 활성이 달라지며 고온에서는 변성이 된다. 따라서 생물의 생명활동에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개구리와 곰이 겨울잠을 자는다는 까닭이 다른 이유 봐봐.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야. 곰은 정온동물이야. 그러면 개구리는 왜 겨울에 잠을 자냐면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해. 따라서 겨울이 오면 체온이 낮아져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도 변화가 작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겨울잠을 자는 거야. 근데 반면 정원동물인 곰은 먹이가 부족하니까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야. 자, 개구리와 같은 변온동물은 아예 온도가 낮아지니까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고 온도 변화가 적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겨울잠을 자는 거야. 근데 정원동물인 곰은 겨울철이면 먹이가 부족하니까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야. 이유가 틀리다. 그 다음 봐봐. 기러기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한다. 그리고 나마코와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 몸이 색이 밝아져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아졌을 때 몸의 색이 어두워져 열을 흡수한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 이게 시험이 잘 나온다.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져 몸에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 즉 봐봐. 여우도 사막여우하고 북극여우하고 아예 생김새라든지 몸집이 틀려. 야, 북극여우는 추운 데 살지. 그러다 보니까 말단부가 작아. 귀라든지 코가 작아. 왜? 열 방출량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 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네. 열을 덜 뺏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극여우는 말단부는 적고 몸집은 커. 네. 근데 사막여우는 어떻게 돼요? 더우니까 말단부가 커. 왜? 열 방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방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피하 지방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작고 귀가 커. 이해됐어? 네. 야,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 열이 방출되는 걸 막지만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잘 방출한다. 이게 환경에 적응한 거야. 어? 네. 이해되니? 네. 그 다음 식물의 적응을 보자. 식물의 적응. 식물의 적응이 있는데 식물의 적응을 보자. 자, 기온이 매우 낮은 저기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 가면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 체온이 낮아진 걸 맞고 일반적으로 야 나무의 잎은 어떻게 되니? 겨울 되면 어떻게 돼? 떨어져. 네. 어? 네. 떨어져. 즉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지만 상록수의 잎의 큐티클층이 상록수는 항상 사시사철 잎을 안 뚫고 그리고 잎이 녹색이란 말이야. 왜 이러냐? 얘는 겨울에도 버티냐? 상록수의 잎은 특히나 동백나무 같은 거야. 큐티클층이 있어. 층이 두꺼워.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겨울을 난다. 즉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초록색 염도수가 파괴되어 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색소가 드러나 노란색이나 붉은색 단풍이 들지. 근데 동백나무는 상록수는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어. 코팅층이 있어. 하고 이게 잎이 두꺼워지면서 겨울도 버티는 거야. 앞에 봐라. 식물의 큐티클층은 식물의 줄기나 잎, 특히 잎의 표피 조직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큐틴 성분이 퇴적되어 만들어진다. 큐티클층은 식물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사철나무와 고무나무처럼 큐티클층이 두껍게 발달된 잎은 표면이 단단하고 윤이 난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넘겨. 298페이지 이제 물과 생물의 관계 보자. 야, 동규야. 네. 너는 우리 사람, 특히나 사람은 70% 이상이 물이야. 네. 물로 돼 있어. 네. 물단지야, 물단지. 갖고 여기서 한 10%, 20%물 빠져나가지. 네. 가스중으로 뒤질 수 있어. 네. 모든 게 물이 있어야지만 일어난다. 네. 그만큼 물이 소중한 거야. 여봐봐. 물은 생명체를 구성한 성분 중에서 가장 많으며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은 체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하고 있다. 첫 번째, 동물의 적응 봐봐.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속에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응하고 있다. 네. 첫 번째, 수분 증발 방지하는 거 봐봐. 곤충은 몸의 표면에 키틴질이 되어 있어. 키틴질이 바깥쪽에는 큐티클층이 있다. 키틴질이 뭐냐면, 야, 각각류 같은 거 있잖아. 뭐, 있잖아. 게 같은 것들이 있잖아. 껍질 있지. 껍질도 키틴질이야. 그 껍질도. 그래갖고 수분 증발을 막아버리는 거야. 봐봐. 곤충은 몸의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어. 키틴질 바깥쪽에는 또 큐티클층으로 코팅되어 있어. 더블로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거야. 네. 그리고 파충류는 몸에 비닐이 덮여있지. 그리고 조류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있다. 옆에 봐라. 키틴질이란 건 곤충류나 각각류의 외결국을 이루고 있는 물질로서 내부의 연한 살을 보호하고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는다. 그리고 수분 손실의 최소화는 사막에서 나타나는 땀을 흘려 안 흘려. 그래가지고 흘리지 않아서 땀을 흘리지 않아서 몸에 빠져나가는 수분량을 줄인다. 그리고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량을 최소화시킨다. 응? 네.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너 뭐 했어? 전화 크고 그러지.
자 보자. 네. 그리고 식물도 적응한다. 식물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 몸의 구조가 다르게 적응한다. 육상식물은 대부분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잎이 구분이 되어 있다. 네. 어? 네. 근데 육상식물은 대부분의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잎이 잘 발달돼 있어. 은행나무 민들레고. 자, 물에 사는 수생식물은 야 관다발이나 뿌리 조직이 발달돼 있지 않아. 그리고 뭐가 있다? 통기 조직이 있다. 네. 통기 조직은 공기를 갖다 품고 있는 조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 위에 뜨지. 네. 뜰 수 있다. 그래서 통기 조직이 발달하여 물 위에 떠서 살 수 있다. 수련, 생이가래, 불의옥장 같은 거 있지. 네.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을 우리는 건생식물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물이 부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어. 네. 그리고 선인장 같은 놈은 원래 잎이 있었는데 잎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로 변해버렸어? 가시로 변해. 하고 선인장 같은 일부 식물은 잎이 가시로 변하여 수분 증발을 막는다. 선인장 알로에가 있다. 그리고 옆에 봐라. 보충자료에 서식지에 따른 식물의 적응 봐봐. 육상식물은 뿌리줄기 잎이 발달돼 있고 수생식물은 뭐야?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통기 조직이 발달돼 있고 건생식물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다. 그 다음 이제 토양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토양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보자. 자 봐봐.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토양의 무기염류, 공기, 수분 함량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자, 지렁이나 두더지와 같은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주고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미생물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얘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이야. 네. 그리고 토양 속 미생물은 토양에서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여거나 비생물적 환경으로 돌아보낸다. 근데 세균 중에 두 종류가 있다. 옆에 봐봐. 호기성 세균하고 현기성 세균이 있다. 동규야. 뭐냐면 호기성 세균은 뭐야? 세포 산소호흡을 하는 거야. 그리고 현기성 세균은 뭐야? 산소호흡을 안 하는 거야. 산소를 이용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호기성 세균은 좋은 거야. 발효 같은 거. 좋은 거야. 현기성 세균은 부패 같은 거야. 봐봐.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세균이고 현기성 세균은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세균이다. 근데 야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이 많지. 왜 그럴까? 산소호흡이 무산소호흡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단 말이야. 그럼 보자. 토양이 깊은 곳의 깊이에 따라 공기의 함량이 달라져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고 공기가 적게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깊은 곳은 현기성 세균이 살기가 적합하다. 이게 토양하고 생물의 관계고 마지막으로 공기하고 생물의 관계 봐봐. 공기는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야,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야, 우리가 저기 에베레스트 같은 데 등정하지. 그러면 한 3,000m 넘어서지 내려와야 돼. 왜? 고산병이라고 있어. 왜?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 양이 확 줄어버리거든? 왜? 중량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적단 말이야. 근데 우리 혈액 속에는 적혈구에 보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얘가 산소 운반하거든. 근데 네팔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보다 일반 사람보다 적혈구 수가 많은 거야. 단위면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적응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공기가 산소가 적어버리니까 뭐에 영향을 준 거야? 공기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이지. 근데 우리는
적혈구수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건 약도 없어. 내려가야 돼 무조건. 이게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한 거야. 네. 그 다음 공기 중의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그러면서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공기의 성분이 변한다. 네. 이거는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 주니까 반작용이야 이것도. 네. 네. 이건 반작용이고 위에 거는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에 적혈구수가 많은 거는 작용이야. 네. 그리고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한다. 네. 갖고 주변의 공기 성분이 변한다. 이거는 반작용이야. 뭐 있어? 피톤치드 같은 물질 있잖아. 이거 분비하는데 이게 공기와 생물의 영향이다.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넘겨주시고 그다음 잠깐만 문제를 갖다 줄게. 문제 다 풀었지? 네. 다 풀었으니까 문제를 줄게. 어디에 풀었어? 그건 다 풀었어?